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코스피 역사상 최고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7,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앞서서 잠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7개월 만에 1월 22일에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83%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월에 코스피 6,000에 도달했고 오늘 5월 6일에 드디어 7,000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7,300선까지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현상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알아봐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7,000선 돌파를 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저희조차도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중에도 이렇게 7천이 넘어선다는 것은 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많은 국민들, 주식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셨었는데요. 이제 코리아 정상화 시장을 넘어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시장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향후 우리가 정치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는 무엇일지 전해주시죠. 네,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3, 4, 4차 법 개정을 할 것들을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물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하나에 기대고 있지만 다른 성장 분야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0조 성장 펀드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 AI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결제 수단인 디지털 자산까지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외국에서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잘 돼야 되거든요. 특히 ESG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환경 조성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7천 넘어서 8천, 9천까지 가는데 큰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7,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톱의 영향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6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0만 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7,000선을 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게 증권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주 중에 오늘 삼성증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된 현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 그리고 코스피가 7천을 도달한 이유, 이제 외국인도 한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거래일이었습니다. 상한가 갔고 오늘 장중에 17만 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에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삼성증권이 인터랙티브 브로커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쓰는 앱이다, 주식 거래를 하는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이제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을 통해서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IBKR 이걸 줄여서 IBKR이라고 한다면 그 앱을 활용하면서 한국 주식을 조금 더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인 통합 계좌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동일 계좌 한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앞으로 계좌 거래의 내역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의무, 이런 부분을
제한을 없앴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이게 202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빗장을 풀어주면서 조금 더 완화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해외 증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증권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증권사 제휴가 가능한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촉매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간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매력이 부각되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권주 오늘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붙는 이유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 계좌 서비스를 처음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증권사에서 지금 외국인 통합 계좌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유안타, 메리츠, 미래에셋, 신한, NH, KB증권 이런 부분에서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흐름과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 오늘 의미 있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17만 원 선까지 가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내세운 목표 주가를 훨씬 웃도는 흐름들은 나타나서 그 괴리감,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증권을 분석을 하면서 시장의 어떻게 보면 규모와 수익성에 대해서 아직 얘기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돈을 얼마 벌지는 아직까지는 논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IBKR 평균 수수료가 2.7달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약정 대비해서 약정금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외국인 개인 거래 기존 10% 이런 부분 감안하고 앞으로 삼성증권 이런 시나리오가 잘 됐음을 반영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시장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잘 개화가 된다면 브로커리지 수수료 반 5.5% 더 더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 레벨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 계좌 출시 준비 중인 다양한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있는데 덩달아서 함께 코스피 7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외국인도 해외 직구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주식 직구 시대가 열린 그런 상황, 앞으로도 관심 좀 많이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증권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염승한 LS증권 이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7,300 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 상승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삼성증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도 이제 삼성증권이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고, 지금 이제 오늘도 추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미국인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좀 되게 어렵고요. 이거를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손쉽게 한국 주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지금 시범 서비스 중이고 이게 얼마만큼 수익을 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미국인 투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다만 주가는 늘 뭔가 새로운 게 붙으면 가장 뜨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없는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좀 기대감을 높이면서 좀 증권주가 급등하는데, 당연히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실적 반도체처럼 실적 추정치가 나와서 그걸 대입해서 가면은 쫓아가셔도 되는데, 기대감에 의한 이틀째 주가 상승은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고서도 지금 거래대금도 워낙 좋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업종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구조적인 성장은 가능하니까 보유 관점은 계속 좋겠지만 일단 무턱대고 쫓아가는 건 좀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7천 시대 추가적으로 증권주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강하겠지만 이제 상승 탄력은 둔화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틀째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반영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대형주들이 좀 급하게 좀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주가 뭐 밀려서 뭐 끝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점진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아마 이제 가장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건설주가 재건 이슈로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죠. 위로 급등할 때. 그때 한 2, 3일 정도 급등하고 그리고는 좀 뭐 한 1, 2주 정도 늘어지다가 이제 오히려 주가 밑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좀 강세는 이어지지만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의 7,000피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상승에 대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지시는데 그럼 5월 투자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전해 주십시오. 특히나 5월은 셀인 메이 전통적인 공식이 있는데 이를 깨고 싶네요. 마음으로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세린메이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4월 달도 강했지만 5월도 좀 반도체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계속 저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는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 반도체에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반도체 외의 업종들은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 PER이 지금 15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드는 약간 착시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나누셔서 5월달 장이 올라서 뭐 기분은 좋지만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뭐 추격 매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단이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증시가 폭락해 있으면 되게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옥석을 잘 가려서 반도체처럼 실적 좋고 이렇게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때 비중 늘려가시고 다만 이제 너무 기대감만으로 주가 단기에 급등했던 그러니까 지난달에 재건 이슈로 건설주가 엄청 올랐다가 최근에 급등장에 오히려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실적보다는 단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이번 5월 강세장에서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이렇게 좀 옥석을 가리자. 그래서 실적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느냐 단순 기대감이냐 이걸 잘 나눠서 선별해서 뭐 살 건 좀 더 사고 팔 거는 좀 팔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가장 우선순위는 뭐 지금 뭐 아무리 봐도 그 반도체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괜찮게 보는 건 좀 백화점주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성과급 얘기도 나오고 뭐 주식시장 이렇게 좋으면 또 백화점 매출 늘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다른 업종에서는 좀 백화점을 좀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막연한 기대감보다 실적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종목,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마켓나우 2부에서 철저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승한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6만 원, SK하이닉스가 160만 원 넘어서기도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추가 성장 촉매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발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대형주 위주로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300선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7,000선까지 넘어서면서 파죽지세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8,000피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전장에서 뒷받침이 됐는데 오늘 끝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름폭 키우면서 11.5%가량 급등 중입니다. 26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신고가 새로 써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오늘 장중에 160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스퀘어도 오늘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황제주로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SK 스퀘어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1% 가까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지분가치 재평가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그룹주까지도 일제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증권 업종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반도체가 좋으니까 일단 시장이 7,300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증권주까지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8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37%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오르고 있고 한국투자금융지주도 4.9%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증권업종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도 8% 넘게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간 좋았던 전력 3사도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400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9% 넘게 급등, HD 현대일렉트릭도 8% 넘게 상승하면서 전력기기 3사가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그간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 블룸에너지 등의 호실적, 특히 빅테크들의 호실적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높은 전력기기 3사, 특히 그리고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계속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줬습니다만 오늘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79%가량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 SKC가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 모멘텀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 LG이노텍 1%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유리기판 테마는 좋은 반면에 기존 고부가 가치 기판으로 주목받았던 삼성전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1%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방산업종, 조선업종은 오늘 일제히 쉬어갑니다. 특히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LNG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반도체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에서 크게 튀어오릅니다. 피로틱스가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기판주인 만큼 반도체 소부장으로 엮이는데요.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좋습니다. 심텍이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PSK와 PSK홀딩스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소부장 대부분이 올라줬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서진시스템과 리노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소부장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대형주단 안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쉬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로보티즈까지 1% 안팎의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코스피만큼의 상승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기판 같은 조금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쉬어가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지금 코스피는요, 5% 넘게 오르면서 7,3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쪽으로 발동되기도 했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형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업종들, 중소형 움직임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로도 이 점이 확연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6%가량 하락하면서 1205선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오름폭 키우면서 6% 넘게 급등 중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사들였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만 1조 7천억가량 사들였고 삼성전자도 1조가량 사들였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면서 오늘 시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등도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11% 넘게 급등한 영향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끝까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일단은 조단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중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후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12%,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1%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반도체 투도 워낙 시총에서 비중도 크고 시장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7,300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GDR 관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은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GDR이 뭔가 ADR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ADR 예탁 증서인데요. 7월, 8월 상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된 절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ADR 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순탄하게 가고 있다, 순화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65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 한 1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이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메모리 가치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염승환 이사가 얘기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레벨 순으로 봤을 때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언급한 바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라는 거 언급이 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DR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선제적인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GDR이라고 해서 글로벌 예탁 증서입니다. 선제적으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새벽에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부분 정말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기대감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1999년도에 GDR 발행됐고 하이닉스 반도체로 다시금 이제 재편된 이후에 1조 6천억 원 정도도 발행이 됐고 그러면서 현재 굉장히 값어치 있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체와 거래 패턴을 보면 앞으로 ADR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순히 뭐 일정 부분 자금,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메리츠증권에서는 GDR을 보면서 글로벌 장기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GDR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관의 자금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적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 ADR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진다면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앞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썼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급증하는 이유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 자금에서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테플론 시장, 뉴욕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팬 생각을 해보면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아주 완벽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후라이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미래는 밝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서사를 들으시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뛰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반도체 칩 관련해서 부족하죠. 그리고 이 부족 현상이 너무나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세계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이요,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IT 관련해서 조사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IDC라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길 하이퍼스케일러, 메모리 고객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이죠. 근데 고가 메모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디램과 낸드 매출이 앞으로도 뛸 건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3배, 낸드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공급망이 화두가 됐거든요.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텔이 13% 가깝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플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인텔 이만큼 뛰었고 오늘 삼성전자 또 가는 흐름들 아마 이쪽에서도 분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주는 곳이 TSMC인데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급에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급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긴장감이 굉장히 역력하다라는 부분에서 메모리 기업들의 갑 중에 갑 위치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휴전, 유효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국제유가 떨어졌고 장기 국채금리 떨어졌고 이러한 흐름들이 성장주에 조금 더 탄력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덩달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쪽에서도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미국 경기는 견조한데 고물가는 지속이 되니까 하락 리스크,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으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투자 유의사항도 함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7000시대 오늘 열렸잖아요. 그래서 삼전 닉스 바라보는 눈 굉장히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MD 시간의 거리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이익, 2분기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긍정적이었죠. AI 시대에 굉장히 이쪽을 눈여겨보게 되니까요. 57% 성장했고요. 여기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서버 CPU였습니다. 요즘에 AI 시대 얘기하면서 정말 CPU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GPU도 중요한데 CPU가 가격 상승을 더 끌고 가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서버 CPU가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연속 이거를 긍정적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분기만 하더라도 7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전 닉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계약, 요 파트너십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MD의 GPU, 그러니까 차세대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4 공급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삼성이죠. 삼성전자의 AMD HBM4 공급 협력 이슈는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삼성전자 있었고 AMD 이슈에서도 삼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과 구글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식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엔트로픽이요. 구글 클라우드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원 정도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인데요. 그런데 270조 원 이 단위가 굉장히 크죠. 구글 수주 잔고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도 엔트로픽에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서버 용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부분, 구글이 엔트로픽에 5기가와트 서버 용량을 공급한다.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앞으로 TPU 그리고 GPU 이런 수요가 폭증하겠네. 그러면 HBM 이런 부분도
덩달아 더 커지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겠네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 7천간 주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는데 여러 가지 해외성 재료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미 엿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 잘 판단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비교 분석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이제 통신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 매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국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인데 무선 통신 장비주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요. 일단 통신 관련해서는 유선 광통신이 있고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최근 통신 관련주에서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만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차별화된 전략을 좀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증권에서 유선 광통신 섹터에서는 미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나, 시스코, 뭐 루멘텀 이런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선 통신은 우리나라 걸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우리나라 거고 이거 6월 안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밝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RFHIC, KMW, 솔리드 그리고 OE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선 광통식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 쪽에서 중국 장비를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통신, 미국 쪽 기업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선 광통식은 미국 시장의 종목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선 쪽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 에릭슨, 후지츠, 노키아의 납품이 좀 유력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 아웃소싱, 무선 통신 쪽 장비 업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선 투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정부 쪽에서 공개가 되거나 벤더사가 공개가 되면 이후에 주가가 튀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6월 경매이고요. 낙찰 통신사 공개할 거고요. 3분기에 공급 업체 선정할 거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 안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AI 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통신도 AI 시대잖아요. 이런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6월 말 이후에 이런 부분을 좀 뉴스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지컬 AI 확산되면서 통신 관련해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SKT 중심으로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을 좀 기정사실화하지 않았나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외 무선 통신 장비 최근에 잘 갔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은 시기상조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5G SE라고 해서 이제 5G로 모든 것을 통하는 이제 통신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축이 되고 2030년 이제 6G로 갈 겁니다. 근데 2030년에는 6G가 상용화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장기 빅사이클이라고 하고 지금의 빅사이클은 과거와 조금 더 질 다른 그러니까 작년부터 28년 통신장비 랠리가 과거 18년부터 20년 있던 통신장비 랠리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6월 전에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관련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했거든요. 180만 원 목표 주가 얘기했고 제가 국내 증권사 이렇게 밴드를 살펴봤는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시 하나가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 지분 획득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5천억 원 투자이고 한화 그룹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 지분이 5.09에서 이제 8%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방산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KF-21 전투기 엔진을 공급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공급하고요. 이런 흐름으로 전반적인 탄탄한 우리를 좀 구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2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지분 확대 소식이 있지만 결국 주가를 올리는 데에서는 수주만한 것은 없다라고 또 한 줄 써놨더라고요. 그런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뉴스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자,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올렸는데 밴드 최상단입니다. 74,000원이고 기존 대비해서 48% 올렸습니다. 머니코드에서는 해외 증권사나 국내 증권사가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주가 크게 올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더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년 이후에 이익 전망치를 좀 가파르게 올려 잡아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 이제 수소로 연료전지 이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고온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스텍 이런 부분 수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 매출 괜찮았거든요. 1년 사이에 45% 성장을 했는데 연료전지 주기기 인도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야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상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런 흐름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란 전쟁 터진 이후에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런 흐름도 머니코드에서 앞으로도 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00시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자세를 세워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역사적인 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수를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 때 5,000포인트가 살짝 깨지니까 어때요? 이제 다 왔다 또 뭐 시장 꼬라박는다 이런데 결국에는 지금 7,000포인트 오니까 이제 또 7,500포인트를 간다 뭐 그죠? 8,000포인트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지금 이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포모 현상이 올 텐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논리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비닉빛 보이는 흐름인데 여튼 지금 이 7,000 라인에서도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죠? 아침에는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막 9,000원 1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매수 주체가 지금은 7,000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뭐 그와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뭐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쳤다 풀렸다 이러고 있는데 뭐 한빛네이즈라든지 PIE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매도를 하면서 그 수수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증권사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증권 관련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현대차증권이라든지 뭐 DB증권이라든지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지금 조정을 많이 보고 있는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순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뭐 그죠 다날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000포인트를 맞이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7,000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수익률을 잘 올려야 될지 편승해서 그 전략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를 두고 단독 행동하다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HMM은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작전 참여를 압박했다. 쟁점은 사실 확인보다 외교 압박으로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주도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도 합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길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 해협을 통해 석유의 43%를 조달한다고 언급하며 선박 안전 문제를 동맹국의 책임 분담 문제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확전 위험도 동시에 커졌다. 미국은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UAE 공격과 호르무즈 긴장이 이어지며 중동 정세는 다시 살얼음판에 들어섰다. 네, 코스피 7천 오늘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게 새 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코스피 83% 급등으로 5천 갔다가 또 한 달이 안 돼서 6천 갔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7천 가는 굉장히 속도는 가파릅니다. 물론 이란 전쟁 리스크가 약간 방해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가 상승의 속도에 대해서. 희한하게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하는 때마다 5천 한 번 넘었던 것 같고, 네. 예, 5천 때도 아마 그게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7천 넘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뭘까요? 운이 따르는, 네. 예,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 일단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좀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중동전 때문에 그 소위 고유가 때문에 고생들하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위 이 반도체 전 세계에서 또 역대급으로 그 소위 한 세기에 볼까 말까한 그러한 투자 사이클에 사실상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그 위치에 이런 고유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반도체의 그러한 그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운이 따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기분 좋은 7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줘서 또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50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26만 원선 넘었고 SK하이닉스도 지난주 거의 후반 드라마틱하게 막 오르더니 또 추가적으로 오르고 160만 원 선까지 가기도 했고 여기서는 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좋냐라는 질문도 나올 것 같고 둘 다 또 추가적으로 더 갈까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대답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은 이 사이클 자체가 단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에 점점 뭐랄까요 방점이 좀 찍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겠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아직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말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가 좀 더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는 주가는 주식은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지난주 우리가 약간 슬로우했었던 그 기간에 우리가 확인됐던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엄청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우리만의 이슈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은 좀 아쉬운 게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고 예. 코스피는 지금 저희 우리 반도체 투톱 때문에 잘 가는데 또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이제 시장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반도체 중심의 그러한 시장 주도고요. S&P 500이 다 잘 갔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신저가 종목이 23종목인가 지금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거의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도 약간 그런 흐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특정 그러니까 AI 수요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소위 이 돈, 지금 역대급 투자의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AI 설비 투자,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여기에 가장 큰 원동력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다음 전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AI 빅테크 설비 투자 추이를 제가 한번 다시 갖고 와봤는데 네. 이게 올해 올 초만 해도 제가 6천억 달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소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 색깔별로 다 다른데 이 4개 기업이 연초까지만 해도 한 6천억 달러, 이것도 엄청난 거였거든요. 한 70% 성장하는 걸로 예상하고 이게 6천억 달러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한 900조 원, 예. 이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1사분기 지나면서 이게 다 위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들이 되면서 지금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소위 6,850억 달러에서 7,250억 달러 그 사이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7천억 달러 중간값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1,000조 원을 올 한 해 동안 다 쓰겠다는 얘기고 내년에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최대 수혜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이쪽이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 뭐 냉각기기, 에너지 관련 그 수급 밸류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이 차트를 보시면 AI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 근데 이거 연초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연초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 우리 돈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AI 인프라 기업, 말씀드린 반도체,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늘색인데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또 1사분기 지나면서 또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이익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확실히 집중하는 건 거기서 최대 돈을 버는 거는 역시 반도체구나.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저 올린 데서 구글만 우리는 지금 더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얘기했고 나머지 세 개 기업들은 뭐 비슷한 얘기를 했긴 했지만 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돈을 쓸어 담던 빅테크들이 이제 주머니를 열고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그대로 지금 어디에 꽂히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회사들의 이익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 자체가 걱정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면 주가가 꼭 2000년도 닷컴법을 막 연상시키거든요. 네. 하지만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익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라도 지금 뛰어들려는 외국인들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이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걱정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다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서 상당히 이 흐름 트렌드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닷컴 버블 같이 그때 버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기업 이익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7,300, 꿈의 7,000피 도달했고 사실 나스닥과 뭐랄까요 그 S&P 500 지수도 최고가를 쪘잖아요. 네. 근데 유가 하락 이런 부분도 밀어올렸지만 결국 기업 이익 왜냐하면 발표된 S&P 500 기업 중에 85%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어닝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촉매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지난 주말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을 카지노를 부속 시설로 가진 교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궁금한데 근데 사실 이제 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썼단 말이죠. 과연 누가 더 맞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그렇죠.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시장이 맞겠죠. 시장이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고
지금 워렌 버핏이 실제로는 이제 은퇴하고 완전 뒤로 물러선 회장직으로 물러서 있는 상태인 상태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도 아니죠.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언들을 하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벅셔 해서웨이 사실 미국의 전체 경제를 작은 그 지구, 그러니까 작은 걸로 옮겨놓은 것이 어찌 보면은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또 워낙 워렌 버핏이 장기간 잘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거기를 좀 미심쩍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좀 줄여가면서 현금을 더미를 계속 쌓아서 얼마까지 지금 쌓았냐면 아까 우리가 700조, 7천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절반이 넘는 3,800조 원, 3,8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의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현금을 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돈을 쌓고 있고 결국은 근데 투자할 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자에 대해서 뭐랄까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대체 워렌 버핏은 뭐를 기다리고 있고 뭐를 좀 걱정하느냐가 사실 시장에 당연히 관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라는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뭐 조금은 폄하하는 분들은 이제 워렌 버핏 이제 다 한물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왜 워렌 버핏이 저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그를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카지노 딸린 교회를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로데이 옵션 트레이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로데이 옵션 트레이딩은 이제 만기가 내일이면 끝나는 거. 네. 그래서 홀짝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만약에 내가 제로데이 콜옵션을 샀으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요. 떨어지면 그냥 휴지되는 겁니다. 도박성 약간 느낌이 완전 도박이죠. 있는. 예.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니라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를 그냥 체크해서 거기서 콜옵션 제로데이를 사든 풋옵션을 사든 이걸로 그냥 내일이면 결판이 나는 그걸 이제 제로데이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뭔가 미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인데 미십니다 하면서 내일 거에 대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로데이 콜옵션을 보고 카지노 딸린 이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올해 내년에 대한 이익 증가율들의 전망이 엄청 큽니다. 올해 19%, 작년도 이만큼 지금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또 한 16% 거의 지금 10%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에서 계속 상당한 성장을 볼 거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성장을 한 적이 있었느냐? 평균적으로는 10년 평균은 한 8%대였고요. 25년은 7%대, 거의 이제 76년 평균 보면 6%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의 이익이 이렇게 고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기존 평균치의 2~3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왜 걱정들을 하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장을 보였던 건 그전에 미리 역성장을 한번 해줬을 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성장 없이 이렇게 계속 간다고? 이번만은 다르다고?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그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번만은 다르다. 이거 이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5가지 영어 단어 그러면은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이제 이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되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전혀 없느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다 모든 게 잘 해결되고 무조건 이익은 잘 늘어날 거야. 라고 낙관적인 것만 있는 것 때문에 워렌 버핏이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뭐 유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이익도 좋아지면서 뉴욕 시장 좋았고 우리 시장 좋았고 이랬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급격히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그럼 증시가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런 조정의 빌미로 항상 작용되는 게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지워진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스크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5월, 6월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 생각보다 유가가 그렇게까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안 튀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둔감해진 것도 있는데, $100면 뭐 견딜만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13%의 공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걸 이제 그 공급 양으로 따지면 1,4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억 배럴 이상이 공급되다가 이것이 1,400만 배럴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버텼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늘어났던 원유 재고로 지금 버텼어요.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유 재고 자체가 상당히 작년 하반기에 정말 뭐랄까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2025년도에 회색선인데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저희 왜 올랐었냐면 잘 기억하시면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파괴한다고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싶으면서 중동 수출 국가들이 맞아요. 다 해상에다가 잔뜩 유조선에다 예. 다 실어서 내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해상에 쌓여있던 재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야금야금 2달째 쓰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5월, 6월로 가면은 지난 10년 원유 제일 바닥이 2020이었는데 그걸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유가 그 13% 공급 차질이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 미국에 하나 파산했죠. 저가. 지금 유럽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소위 부채 많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에 의하면 네. 지금 만일 지금 이 13%를 그대로 유가로 좀 높여서 13%를 덜 쓰게 하려면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없게 쓰게 하려면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론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거의 $170, $167에서 최저, 많이는 $46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유 공급 차질발 유가의 그러한 쇼크가 아직은 시장에 완전히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간의 지금 이 교착 상태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저 원유 재고 부족분에 대한 시간이 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월 하반월로 갈수록 저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가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자체가 아까 우려하셨던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고 고물가는 고금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고금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우리 AI 투자에도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AI 투자가 이제는 내가 다 돈 벌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작년에 사모대출 이슈 때문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빚을 내서 지금 AI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원래 시장에서 기대한 AI 투자의 그로스를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사실은 저희 고유가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사실은 그 소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 AI 랠리를 즐기되 고유가가 지속될 거나 오히려 더 튈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열어두면서 잘 관찰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꿈의 7,000피까지 왔습니다. 그럼 또 우리의 과제는 7,000피 안착을 위해 또 힘을 쓸 텐데 거기까지 가는데 일정 부분 방해물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텔이 제대로 사고를 쳤다. 현지 시간 5일 주가가 무려 14%나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애플이다. 그동안 대만 TSMC에만 칩 생산을 맡겼던 애플이 이제 미국 안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터진 거다.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과 미국 내 인텔 라인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인데 지정학적 불안감이 만든 파격적인 행보다. 인텔의 기세는 무섭다. 지난달에만 114% 올랐는데 이번에 또 터졌다. 시가총액은 어느덧 4,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구글과 손잡고 일론 머스크의 테라페 프로젝트까지 참여하며 전방위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AI 시장의 판도가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며 인텔의 CPU가 다시 주목받는 것도 호재다. 리프탄 CEO는 CPU는 AI 시대의 필수 토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때 쇠락하던 반도체 제국 인텔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플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어 화려한 부활극을 쓰고 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5월에는 팔아야 한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에 우리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에서 5위까지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이고요. 2차 전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7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와 PSK 홀딩스까지 2차 전지 종목들 덕산 테코피아까지 2차 전지 종목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오늘 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0.85% 하락하면서 7,000선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ESS 그리고 벤츠 관련 계약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 100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덕산 테코피아까지 2차 전지 관련 투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부터 2차 전지 종목들까지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탑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후반에 진입을 했고 이제 실적 모멘텀도 다소 둔화될 예정이다라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주가의 상승은 좀 멈출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수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데 위원님, 앞으로 상승 랠리 계속될까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뭐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리 뭐 선제적으로 경계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관성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주가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로 갈까? 그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어떤 힘을 더 실는 의견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동안 굉장히 괴리가 벌어지면서 다시 시가총액 3위를 탈환했거든요. SK 스퀘어의 기세가 최근에 엄청나서 3위를 지금 뒤쳐졌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8% 급등을 합니다. 이건 지금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3, 4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 다음에 5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요즘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사실 부진하다고 하긴 그런데 주가 지수가 7천을 가고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피지컬 AI 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던가 이런 그 자동차 업체도 또 지금 치고 올라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피롭식지수와 SKC 모두 상한가 가까이 직행을 하면서 매도 물량 좀 기분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SK스퀘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 지수사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지분을 5%까지 상향이 되면서 이제는 경영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나가다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스페이스 X가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관련해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방산주가 지금 약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25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하나 오션이라던가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다 마이너스죠. HD 현대중업. 근데 지금 오늘 방산업체가 지금 빠지는 거는 뭐 이란과의 휴전에 대한 것을 지금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하고 우리의 한계점에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기적인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시켰죠. 대우조선해양이 옛날에 HD 현대중업이랑 군함을 서로 이제 수주를 하던 경쟁 관계였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천궁2에 대한 수출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천궁2는 육군이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만들던 공군은 해군이겠죠. 여기서 모자란 한 축, 육해공 하지 않습니까? 그 공군 측의 어떤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KF-21 보라매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한 거 거기에다가 그 우주항공으로 넘어가는 방산우주항공의 그 플러스 알파가 있죠. 한국항공우주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육군, 해군, 공군, 미국으로 따지면 우주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군을 다 섭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 전체로 따지면은 전군의 어떤 위력에다가 우주항공의 모멘텀까지 가져가려고 이렇게 지금 지분을 인수한 것 같고 이제 8%까지 지분을 늘리고 연말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완전 인수를 꿈꾸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민간 우주 항공 쪽으로 항공 우주 체계까지 넘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항공 우주 산업까지 완전히 섭렵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오늘 그리고 최근에 지금 좀 이란과 주춤할 때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의 모멘텀이 조금 줄고 혹은 반도체 쪽이 강하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줄어드는 이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방산주도 여전히 괜찮다. 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할 때는 반사적으로 방산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알고리즘을 인식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정말 프리마켓 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개장 후 6분 만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꿈에 그리던 7,000P를 돌파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섹터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간불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버블들이 많은데요. 먼저 반도체 기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두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선주는 지난주부터 AI 데이터 센터 확대 수요감 받아가면서 좋은 흐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권주도 좀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로 증권주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대항해 한동안 빠지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왔습니다. 특히 월요일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역대 최고의 이 매수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나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마다 같이 동반해서 늘 주목을 받는 게 이 증권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사실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좀 뜯어보면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증권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키움 미래는 기본으로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상 그 매수 매도 호가창 많이 보시죠? 거기에 항상 1, 2위가 누굽니까? 키움과 미래죠. 당연히 거래대금이 올라가면 누가 수수료가 떨어지겠습니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나스닥 거래소라던가 CBOE 마켓이라던가 거래소 자체가 상장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가 상장되는 것처럼 그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박꾼은 망하고 도박의 1인자는 계속 바뀌어도 어딘 안 망하죠? 도박장은 안 망해요. 세계 포커대회는 계속 열리죠. 포커대회 1, 2등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커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사는 망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돈을 잃고 퇴출되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건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돈을 따건 마찬가지입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만 늘면 수익만 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은 미래에셋이나 키움보다는 조금 더 뭐 큰 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삼성증권은 이슈가 또 있죠. 외국인들이 직접 뭐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미국 주식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이겠지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그냥 미국에서 계산한 계좌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로 살 수 있게 이런 지금 계좌를 구상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매수를 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더 편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수급이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리겠죠. 이거 말고도 지금 2배 레버리지 ETF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적으로 좋은 지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도 더 좋은 모멘텀이고 삼성증권에게도 더 좋은 모멘텀이죠. 삼성증권 계좌를 터서 활용을 하면은 더욱더 쉽게 쓸 수 있으니 삼성증권의 주가도 굉장히 좋겠죠. 뭐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만 이런 증권주들은 7,000, 뭐 7,500, 8,000 이렇게 마디 지수를 돌파할 때마다 약간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약간 축제 분위기의 어떤 그 입구에 서 있는 그 문지기처럼 움직입니다. 전령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은 그럴 때마다 급등을 한 번씩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7,000피의 축포를 쏘아 올렸기 때문에 증권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8,000피에 다가서거나 돌파를 할 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순매도 다른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는 유리기판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소고수들의 이 매수 종목으로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가 MLCC 같은 이 고부가 제품 수요와 맞물리면서 삼성전기 또 LG이노텍 같은 이 국내 대표 부품사들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순한 업황 반등을 넘어 이제는 부품업계 수익 구조 변화, 그 선에 다다랐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유리기판이 새로운 좀 신흥 강자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또 SKC의 행보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SKC는 전통적인 전자부품 업체는 아니지만 일찍이 좀 유리기판 개발에 뛰어들면서 생태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가 유리기판이 구체적으로 좀 왜 뜨는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KC의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옛날에 SKC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 처음에 틀면은 무슨 호환마마보다 무슨 어쩌고 그 만화 나온 거 기억나세요? 비디오 테이프 시절 경험하신 분에게? 선경이었잖아요. 그게 SKC인데 필름 만드는 업체로 변신해가지고 전자소재 업체로 완전히 부활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름 만들던 기술로 그때 후지필름, 코닥필름 같은 일본 회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 기술 가지고 지금 동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박이
2차 전지 시절에 알박, 동박 이렇게 있었잖아요. 알루미늄박, 동박. 근데 지금 그 동박이 ESS용으로 부활을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캐즘에 빠졌다가 ESS용 배터리로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관련 뭐 전력이 부족하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ESS가 뜨고 ESS로 부활한 2차 전지의 동박을 제공하는 ESS용 동박 업체로 이렇게 SKC가 부활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지금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개념이 이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패키징이 포장인데 포장에 어드밴스드라는 단어가 붙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보시면 솔직히 옛날에 포장가 하는 게 중요했나요? 선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포장이 과대하면 어린이, 애들이라던가 어머니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야, 넌 포장을 왜 이렇게 과대하게 했니? 포장을 왜 이렇게 예쁘게 해? 이렇게 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을 뭐하러 예쁘게 합니까? 칩의 성능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다? 포장이 이뻐야 된다. 왜냐하면 칩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장을 잘하지 못하면 그 칩들이 서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장하나. 그러니까 보기에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다리가 구리선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솔더볼로 붙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 공간이 남는 것조차 싫으니 그냥 탭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판주들 옛날에 뭐 만들어 플라스틱 기판이었잖아요. 초록색. 근데 이제 저기도 싫은 공간도 싫으니까 유리기판으로 붙여버리는 거야. 유리기판 대 유리기판. 그러면 얼음 붙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얼음을 붙여버리면. 비스켓 붙이면 사이에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나온 건데 SKC가 지금 유리기판을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니고 7월 달 정도까지 지금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테스트 제품을 납품해서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저쯤에 이제 유리기판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ESS용 쪽으로 동박으로 지금 부활을 한 데다가 그게 지금 흑자전환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유리기판의 어떤 모멘텀까지 불게 되면은 SKC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2021년도에 19만 5,500원짜리 고점이 있고요. 2024년에도 또 19만 원에서 주저앉았고 2025년 초에도 거기를 돌파하려다 또 주저앉았어요. 지금 3전 4기로 지금 19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유리기판주가 전 섹터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SKC 상한가고요. HB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한 종목씩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필옵틱스도 지금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네요, 방금. 자, 그래서 SKC만 거래소 종목이고요. 나머지 AB 테크놀로지부터 필옵틱스 쫙 코스닥 종목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역시 거래소의 SKC가 유리기판 대장주임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7월 달로 갈수록 유리기판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칩 패키징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사이 공간이 좁은 유리기판이 좀 주목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유리기판이랑 저희가 반도체 또 섹터 관련해서 증권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 좀 포착할 만한 꼬마 버블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꼬마 버블은 전력기기입니다. 자, 뭐 꼬마라고 하기에는 이제 엄청 크지만 지금 현재 조그맣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지금 딱 붙었네요. 6%, 7%, 효성중공 5.75%, 5%, 6% 올라오고 있는데 왜 지금 꼬마 버블이냐? 다른 게 워낙에 세서 지금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워낙에 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선 관련주도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KBI 메탈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가온전선, 대원전선, LS. 얘네들이 지금 아까 전에 전력기기 3사보다 상승률이 높아요. 상한가 종목 두 종목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거죠. 아주 떨어진 거 아니고 여기 보면 전력 설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꼬마가 된 거예요. 너무 다 거인이 돼버리니까 얘도 키가 한 180 되는데 2m가 된 애들이 수두룩해가지고 180cm짜리가 지금 꼬마 버블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게 지금 6%에서 7%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꼬마 버블로 잡혀 있는데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아직도 지금 갈 여지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17위, LS 일렉트릭 18위, 효성중공업 22위거든요. 자,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삼성 SDI, 삼성생명, KB금융, 기아 요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런 회사들의 퍼포먼스보다는 전력기기 3사가 뜨겁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있죠. 지금 바이오가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가능성이 있다. 12위 삼성전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3사가 10위권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효성중공업이 주당 5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흐름이 좋긴 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꼬마 버블인 전력기기 섹터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또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 7,000P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가 7,350포인트까지 돌파를 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계속해서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2% 넘게 오르면서 26만 원 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16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등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6% 넘게 오르면서 7,353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7% 넘게 급등하면서 1,124포인트, 마찬가지로 일중 고점 부근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 쪽으로 좀 힘이 쏠리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7%가량 하락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4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됩니다. 1조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합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뒷받침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700억가량 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지금 작전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따라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내리면서 1,450원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역사적으로 7,000P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을 새로 써내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불장 속에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활황과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증권주는 증시 활황 국면에서 대표적인 거래대금 증가 수혜주로 꼽힙니다.
지수 상승과 투자 심리 개선으로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외국인 통합 계좌 확산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서면서 향후 향방도 주목됩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코스피가 전적으로 실적에 근거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여전히 PER이 코로나 쇼크 당시 저점보다 7배 낮은 7.18배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코스피가 7천 그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죠. 반도체주는 오늘 동반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주가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2.69%가량 급등하면서 26만 2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힘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10.23%가량 상승 159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60만 원 선까지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고요. 삼성증권도 6% 넘게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 20%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6% 가까운 상승세 14만 6,700원 선 지나갑니다. 미래에셋증권도 15%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8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8만 1,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미양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KBI 메탈이 변압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I 메탈은 최근 변압기 전문 기업인 원형 하이텍에 대한 인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103억 원을 투입해 신주 103만 주를 100% 취득하는 방식인데요. 인수 완료 후 원형 하이텍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전력 분야 소재, 부품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합니다. 원형 하이텍은 변압기 제조 판매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보유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증가로 변압기 업황이 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KBI 메탈이 기존 전선 소재 사업과 변압기 사업 간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연일 상한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고요. 소식 나온 직후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8,6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변압기 사업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찍혔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 넘게 상승 중이고요. 450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새로 쓰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7%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31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10만 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은요 5.09%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투자는 연중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항공우주 주식을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주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의 스페이스 X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 상승하기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방산주 쪽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고요. 2%가량 밀리면서 143만 1,000원 선 거래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장 초반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17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10%대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8,000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이 정말 연일 불장을 지나가는 가운데 향후 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하나그룹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바탕으로 해드릴 거고요.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는 듣긴 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이제 지난 그 어린이날 전날에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지분을 획득을 해서
5%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간주되면 이제 지분 공시할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을 갖다가 지분을 획득했다는 공시가 하나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9%까지 갖고 있다가 5% 미만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5월 4일 날 장내 매수를 하면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면 별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5천억을 투자해서 추가로 지분을 늘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분을 늘리게 되면 그럼 뭐 단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6.4%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또 여러 가지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경영권을 획득하겠다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독으로 항공우주의 다른 자녀 지분을 갖다 취득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그룹의 여러 계열사들 동원해서 뭐 거기에 미국 법인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그룹 전체가 카이에 대해서 그 지분을 인수해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의 하나오션이 하나그룹 계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산업은행에 그 갖고 있던 그 회사였는데 이걸 갖다가 전격적으로 하나그룹에 인수를 하면서 마침 조선에 대해서 그 사이클에 올라서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이 자국의 조선에 부응을 하는데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주가가 이제 상승 사이클을 거뒀는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하나그룹이 이제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해서 아마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이렇게 이제 발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를 보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타당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분 취득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게 차익 실현의 의도는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예.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네. 이게 보통은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물량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융투자기관, PEF나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해당 회사의 지분을 사기도 하지만은 금융투자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조업에서 또 다른 제조업을 갖다가 또 특별히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알기에도 다 방산기업이고 그다음에 하나그룹 역시 하나라는 이름의 약자가 한국화약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제 화약도 국산화 못했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당시에 이제 김종희 창업주죠. 창업주에게 부탁을 해서 화약에 대해서 당신이 좀 이렇게 국산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의 하나그룹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뭐 대한생명 인수할 때 지금 하나생명 바뀌었죠. 그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쭉 거치면서 오늘의 하나그룹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그룹 자체는 이제 방산에 시작한 그룹이고 하나오션 자체도 사실은 이제 조선업이지만 동시에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거예요.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그 60조짜리 엄청난 사업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잠수함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방산을 갖다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 카이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근데 단순하게 지분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공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에 지분 투자한 것에서 5%가 넘긴 이유는 경영권 획득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에 대해서 항공우주에서 지분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단순하게 카이가 수익률이 좋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방산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카이 지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명시적으로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경영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엔 지분을 획득했다. 경영권 영향을 주려면 가장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회에 진입을 해서 나의 뜻에 맞는 이사들이 포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경영권 영향을 줘서 이사회 등의 그 중요한 결정에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하나오션을 인수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에 또 카이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고 그러다 이재명 정부 첫 해에 다시 카이를 인수하겠다고 이제 그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방산율, 수익률이 너무 좋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법.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봐야 될 텐데 결국 이제 하나그룹이 한국 항공우주의 거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셈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 형식적으로는 최대주는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최대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계 투자 기관인 피델리티가 또 이제 세 번째 주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 국내 민간 자본을 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의 최대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오늘의 이제 공시랑 지분액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의 지분을 획득을 해서 획득하는 거야 뭐 장중에 이제 매수하는 거 상관없는데 문제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순조로울 것이냐 또한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는 게 더 올바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대목도 있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어쨌건 아직까지는 이제 3대 주주로 있는데 피델리티가 이제 그 카이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방산업의 법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일정 이상 경영권 행사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시적으로 외국 국적자는 이제 방산업의 이제 대표이사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풍산의 이슈거든요. 풍산은 이제 탄약을 만드는데 지금의 이제 풍산의 대표회장은 이제 그 한국 국적자이지만 대표회장 유진 회장의 아들인 유성곤 씨는 그 미국 국적자로 바꿨어요. 이거 참 논란이 컸습니다. 풍산이 방산기업이라는 걸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예비훈련이나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산의 차기의 이제 승계를 받을 거 여겨지던 아들이 이제 미국 국적자로 바꾸면서 풍산이 논란이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풍산이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탄약 사업을 갖다가 매각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유진 회장도 결국 나이가 들고 자기 아들의 승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미국 국적자예요. 미국 국적자가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바꿀 수 없죠. 물론 만에 하나 어떤 법을 바꿀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풍산도 사실은 조만에 또 그 탄약 사업을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실패했다가 이제 노조치의 반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불발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피델리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권을 획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 부분도 분명한 요소고 그다음에 심지어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항공우주가 되게 유망한 기업을 할지라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대표회사를 맡을 수는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이 한국 항공우주의 경영권을 획득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러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있다고 가장 특이할 만한 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그룹의 대표적인 방산 제품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텐데 K9 자주포죠. 그 K9 자주포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오션도 방산이 있거든요. 잠수함이라는 엄청난 사업이 있고 이 잠수함이 이제 캐나다에서 4월 달에 이제 마감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났는데 조만간 발표를 해줘. 그 MRO까지 치면 유지 보수까지 사업까지 치면 60조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갖다가 하나오션 야심차게 이재명 정부까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갔다 오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잠수함 수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K9,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방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육해공에서 육군에 해당하는 K9 자주포, 해군에 해당하는 이제 잠수함인데 공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카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공군, 육해공을 이루는 완벽한 이제 방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향점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다. 그 정도로 대규모로 우리가 국내에서 한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로키드 마틴으로 상징되는 해외 방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그룹의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 카이를 갖다가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육해공을 다 완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결국 이제 경영권 획득에 대한 뭐 옳고 그름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표님 말에 의하면 이제 정부 손에 좀 달려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론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이 됐나요? 여기서 짚고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이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방산이라는 것이 어느 수익률 좋고 잘 나오고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KF21 사업도 정부에 우리나라 세금으로 막대한 R&D 자금을 투하해서 이제는 KF21이 어느 정도 그 해외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상궤도 올라갔는데 이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엄청난 R&D 비용과 하나 카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월급을 우리나라 세금이 이제 부담하면서 키운 기업을 민간 기업 넘어가기 타당하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민간 기업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그룹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적당하냐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재벌들이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제가 재벌들에서 가끔씩 얘기 들으면 참 들여다볼수록 참 너무나도 참 황당한 일이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 경영을 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 1대부터 5대 재벌까지 다 마찬가지고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그 머릿속에 떠오르신 것인데, 김충현 회장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그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당 폭행을 했던 사람들 갖다가 사주에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조폭 폭행사주를 해서 우리나라 들썩들썩했습니다. 아니, 굴지의 재벌 회장이 아들이 맞고면 어느 부모들 속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보복을 행동하는 것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을 사고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런 실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경영상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임 횡령을 해가지고 김승현 회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징역 4년에, 그러니까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에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 무엇이냐면,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작년에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조 5천억, 3조 7천억이라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아직까지 깨지 않은 전대미문의 엄청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개인 주주들에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유상증자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다시 주가가 엎치락 내치락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참을 제대로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5천억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그 김동관 부회장을 못한 그 아들들에게 현금을 다시 넘겨줬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고 그 삼형제 갖고 있는 법인에 넘겨주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조가 넘는 돈을 넘겨주고 나서는 한 달 만에 갑자기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주주들의 혼란과 피해는 막심했죠. 이런 하나그룹의 이견을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카이에 넘겨주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최근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솔루션이 또 엄청난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보통주의 60%에 해당 유상증자 하겠다 해서 하나 그 솔루션이 큰 충격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유상증자 하겠다는 대목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를 더 하지 못하는 대목은 무엇이냐? 그런 회사에서 김동관 부회장, 김성현 회장이 하나솔루션에서만 얼마의 돈을 받아갔냐? 거의 90억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이건 사업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수조 원대 유상증자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들이 먼저 부채를 갖다가 없애고자 하면은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먼저 내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나의 어떤 급여를 갖다가 당분간 적어도 하나솔루션의 회사가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당분간 보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국민들이 그 주주들이 박수를 쳐야 할 마당에 그런 선언 없이 갑자기 하나솔루션은 또 수조원대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오늘의 세계적인 번듯한 기업을 키운 항공우주를 카이를 갖다가 민간 기업인 하나그룹에 넘겨주는 게 맞느냐, 이런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갖다가 정부 당국에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수고한 이 회사가 재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일감 몰아주기 내지 또 하나의 그 문화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유의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신 예. 거죠. 예. 하나그룹의 항공우주 지분 추가 매입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면서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고 단숨에 7,300 고지까지 점령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수는 156.02포인트, 2.25% 오른 7,093.01로 출발하며 7,000피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 2월 25일 지수가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거둔 전인미답의 성과다. 시장의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개장 직후 코스피 200 선물지수 급등으로 인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번 역대급 랠리의 중심에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 소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애플이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텔 및 삼성전자와 미국 내 칩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극대화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 중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교전 중에도 휴전 기조를 유지하며 국제 유가가 하락한 점과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 등 대외적 호재가 맞물리며 지수 상승에 탄력을 더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관련된 특징 종목들,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엑스포 코리아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열리게 됐고요. 글로벌 대형주 디즈니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이 위고비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119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오히려 이 생산시설 확충에 좀 힘을 쏟으면서 매출 자체는 좀 내려앉았고요. 하지만 성장률은 좀 굳건했습니다. 이어서 3분기 일라이릴리와 경쟁이 좀 본격화된 시기인데요. 경쟁은 좀 있었지만 이 아시아와 유럽권의 좀 위고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매출은 올랐습니다. 121억 달러를 또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위고비에 먹는 위고비죠. 위고비 필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매출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률 자체는 21%에서 10%대로 좀 많이 내려앉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의 좀 성적표가 아쉬웠는데요. 이어서 주가 변동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 살펴보시면요. 1월 달에 이틀간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먹는 위고비 필의 공식 출시 소식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히려 2월 4일에 14% 넘게 빠졌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가 20%였다가 10%대로 좀 둔화가 된 면도 있고요. 경영진이 당시에 이제 약값 인하 좀 압박을 받으면서 내년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거다라는 역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2월 말부터 4월까지는 힘세너스 복제약과 FDA 비만약 불법 복제약 규제 소식 받아가면서 개별 이슈들로 또 좀 급등락을 반복했고요. 4월 말이죠. 얼마 전에 4월 30일에 일라이릴리의 깜짝 실적이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받아가면서 아직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견조하구나라는 이 낙수효과 받아가면서 역시 노보노디스크도 4% 넘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증권사들이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JP 모건은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의 지배력은 여전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역성장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한 만큼 주가의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은 좀 없을 거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할 개별 이슈들 좀 살펴보면요. 일라이릴리의 제빵도와 점유율 경쟁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이 할인율이죠. 리베이트의 이제 비율이 좀 더 강화가 되는 만큼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먹는 위고비 필의 생산량, 단가 문제인데요. 약값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져도 전체 매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국내 종목들, 좀 연관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국산 비만 치료제 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좀 기업인데요. 우리 현재 국산 시장에서는 가장 좀 비만 치료제 개발로서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 크게 받고 있고요. 펩트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위고비, 젯바운드와는 다르게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되는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술 제약, 좀 계약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같이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라파스는 주사제 기술 대신해서 붙이는 패치형 좀 비만 치료제 주입 기술을 좀 연구 중에 있는데요.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대형주들이 뛰어오를 때 같이 주가의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급등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있을 좀 실적 추이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관련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1.68% 하락하고 있고요. 라파스 4% 빠지고 인벤티지랩은 8% 가까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7,374선까지 올라간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려준 그런 장이었는데 이외에도 반도체, 증권, 유례기판, 전선, 전력, 설비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는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가파르게 오른 만큼 옥석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더 실적이 중요한 그런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